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 차에 이혼한 30대 후반 주부이자 자영업자입니다. 다른 분들 사연 속에는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분이 참 많기도 하던데, 슬프게도 저는 한때는 성공가도를 달리던 나름 돈 잘 버는 여자 사장이었지만 한 번의 실패를 겪고 지금은 친정엄마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뭘 하든 의욕 넘쳤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돈 욕심내며 아등바등 애쓰고 살지는 않아요. 여력도 없고 챙겨야 할 아이도 있으니 그렇게 살아봤자 저만 손해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지 올해 딱 2년째입니다. 2년 전을 떠올려 보면 저에게는 참 안 좋은 일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사업의 실패와 가정불화, 결국은 남편과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겪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아이가 있는 저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친정엄마와 저를 아끼는 주변 친구들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남은 내 인생이 훨씬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그 집안 실체를 알아서 다행이라면서요. 요즘은 엄마가 혼자 아이 키우는 일이 흠도 아니라며 옆에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제가 배운 삶의 지혜가 하나 있는데요. 살면서 절대 다른 사람의 삶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점이에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내 신세를 비관하기보다는 미래의 내 삶을 위해 노력한다면 삶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움을 얻은 저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한번 빠졌다가 나온 후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노력 중입니다. 구독자분들, 배은망덕이라는 말 모르는 분 없죠?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저는 살면서 제 인생에 적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시댁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사실 제가 남의 개인사를 듣거나 제 얘기를 하는 걸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 당시에는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전화위복이 된 것도 있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내 이혼 사연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40줄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을 듣고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이혼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아이를 막 낳고 육아로도 힘든데 사업이 갑자기 기울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럭저럭 제가 하는 게 많아도 살만했고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눈치 보며 친정엄마나 저에게 정말로 잘했어요. 엄마도 사위를 믿고 좋아하셨고요. 하지만 남자들이 원래 그런 존재인 건지 제가 점점 돈을 잘 벌게 되니 아내인 저에게 슬슬 기대는 것도 많아졌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탓에 솔직히 그때부터는 이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름 아닌 능력 없는 남편 때문에요. 왜 부부 사이에서 여자가 돈 잘 벌고 잘 나가다 보면 남자는 와이프가 벌어오는 돈을 우습게 알거나 심지어 가장 노릇을 포기하고 기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 남편 놈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첫 아이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이혼하고 싶다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댁을 남편보다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할 때는 원수가 된 시어머니는 그때만 해도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던 분이에요. 당신 아들이 저에게 장가 잘 들었다는 소리도 서슴없이 하셨고요. 우리 아들놈이 말 많고 큰 소리만 치는 허풍쟁이인 줄 알았는데 너같이 친구긴 며느리를 데려올 줄 몰랐지 뭐냐. 우리 아들은 너보다 좋은 여자를 만날 깜냥이 안 되는 놈이야.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앞으로 우리 아들이 네 속 썩이면 나는 무조건 네 편일 테니까 이 시어머니한테 힘든 거 다 말해라. 알았지? 네, 어머니. 저 고자질할 거 있으면 무조건 어머니께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 니들 애 낳아도 걱정 하나 할 거 없어. 내가 가까이 사는데 애 봐주는 건 걱정하지 말고
그저 둘이 열심히 벌어서 자리 잡고 살아. 내가 여력이 되는 한 돈은 못 보태줘도 다른 건 다 도와주마. 어머니 말씀만 들어도 진짜 힘되는 거 있죠? 그럼 저 애 낳으면 계속 일해도 되는 거죠. 얘는 당연한 말을 하고 그래. 요즘 어디 여자라고 집에서 애만 보고 살림만 하는 세상이니? 능력 마음껏 펼치고 살아야지.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너는 무조건 하고 싶은 거 하고 버는 만큼 벌고 살아라. 시월드 얘기 들어보면 좋은 열의 아홉은 다 욕인 거 아시죠? 제가 친구들에게 우리 시어머니 얘기하면 다들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도 엄마는 아니다. 나한테 바라는 게 있어 그러는 거다라는 말들도 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대한민국에서 아들 가진 엄마치고 며느리 욕심 없는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안 그러셨죠. 당연히 저를 아들보다 모자라게 여기셨습니다. 처음에 저를 소개했을 때는 어머니가 사업한다는 저 그다지 믿업지 않아 했던 걸로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을 다니다 중퇴하고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제 학벌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더 최악으로 아빠 없이 홀어머니에게 자란 외동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너는 그럼 대학을 안 나왔으니 고졸이 맞겠구나? 대학을 다녀봤으면 뭐하니? 졸업을 못했으면 고졸이 맞지. 근데 네 엄마는 딸 하나 있는데 왜 대학 공부를 안 시킨 거니? 머리끄덩이를 잡아 앉혀서라도 대학 졸업은 시켰어야지. 혹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거니? 아니요. 저희 친정엄마 동네에서 지금까지 작게 식당 하시는데 지금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학비 아까워 관뒀어요. 저는 직장 생활보다 내 사업하면서 돈 버는 일이 적성이라서요. 아이고 참. 여자는 그저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직업이 시집가서도 할 수도 있고 최고인 법인데 고졸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그래? 둘이 대체 무슨 돈으로 결혼할 작정이냐? 응? 나도 형편이 너 보다시피 이래서 뭐 보태줄 상황이 아니다만. 그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사실 오피스텔에서 그냥 신혼살림 차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집 마련하는 거 보태주신다고 하셔서요. 엄마한테 죄송해서 안 받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해주시는 대로 받는 것도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받기로 했어요. 뭐? 친정엄마가 집을 해주신다고? 어머나, 나는 전혀 기대도 안 했구만. 그랬구나, 그랬어. 너무 잘 됐네. 네 말 들으니 아주 한시름이 놓인다. 그런데 제가 집을 해오겠다고 했을 때부터 묘하게 태도가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아들이 장가 잘 간다,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는 소리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라도 다 속물적이고 계산적인 면이 있잖아요. 하물며 저도 남편 다른 조건은 안 본다 말은 해도 인물도 보고 직업도 당연히 보긴 했으니까요. 결혼할 당시에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결혼 전부터 하던 사업이 막 불이 붙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의류 관련 사업을 했어요. 출장도 자주 가는 편이고 생활이 좀 규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 계획도 당분간은 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게다가 시댁 도움 받은 거 없었으니 우리 부부는 신혼 때 처음 시작을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친정은 시댁보다는 사실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결혼 얘기 나오면서 양가의 격차가 꽤나 크게 난다는 걸 알았고 시댁 도움을 못 받을 바에는 친정 도움도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순전히 우리들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남편은 빈손으로 저에게 장가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 같았으면 아마 결혼 말 꺼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남편 본인도 자기 주제 파악은 명확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연애를 꽤나 긴 시간 했었고
중간에 시댁 형편 안 좋아서 남편이 버는 돈을 상당 부분 시댁에 보태야 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물론 남들처럼 번듯하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었죠. 기왕이면 대출도 없었으면 좋겠고 모든 새살림 들이는 새 집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싶은 게 다 같은 여자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형편이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배려하는 수밖에요. 그런데 친정엄마는 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는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보증금에 엄마가 조금 더 보태주셔서 신혼살림 차린 10년 된 24평 구축을 매매해 시작했어요. 신혼집이 해결되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게 된 거고요.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정말 잘했어요. 저는 시집가고 나면 엄마가 그 넓은 집에선 덩그러니 혼자 계시는 일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초반에는 참 엄마에게 잘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엄마가 장사하시면서 평생 혼자 사셨고 저 결혼할 때 집까지 해주셨으니 돈이 있다는 건 알았겠지만 정확히 얼마의 재산이 있는 줄은 몰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노후 준비도 안 된 가난한 홀어머니였다면 남편이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엄마에게 고마운 것이 있으니 자기도 아들 노릇 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이제는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람 시집 보냈다 생각 마시고 아들 하나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 딸 걱정 마시고요. 나도 자네를 믿네만 또 자네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을 아버지 없는 집에 장가 보냈다고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이네. 우리 딸이 흠 잡히는 거 아닌가 노파심도 들고. 김서방이 우리 딸 감싸주고 잘해줘. 나는 자네가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건 바라지도 않네. 무조건 우리 딸 잘 감싸주고 자네 집에서 인정받는 며느리 될 수 있게 중간 역할 잘해주게. 알겠나? 나도 자네를 사위가 아니라 내 자식으로 생각할 거야. 그럼요, 장모님.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집사람을 저보다 더 아끼고 챙기시니까요.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며느리 잘 얻었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 얼마나 내고 다니신지 몰라요. 영업직이다 보니 사람 대하는 게 눈구렁이 같은 면이 있고 넉살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처음에는 딸인 제가 아까워 사윗감으로 싫다 하셨지만 점점 마음을 여신 거죠. 신혼 때야 싸울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자잘하게 싸우는 것 말고는요. 우리 집 돈 관리는 제가 했는데 당연히 수입이 많은 쪽이 관리하는 게 맞다고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업 경력이 10년 차가 넘었던지라 꽤나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까지는 제가 얼마를 버는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부부끼리 버는 돈을 공유하게 되잖아요. 남편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큰 사업을 하지는 않아서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출은 3천만 원 정도에 순수익은 매번 1,000만 원은 넘게 나왔어요. 그러니 남편은 제 카드로 자기 쓰고 싶은 용돈 쓰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결혼 전보다 훨씬 윤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본인 스스로도 아는지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아마 계속 부모님 챙기느라 장가도 못 갔을 것 같아. 당신한테는 정말 고마워. 우리 부모님 챙기는 거 당신이 나보다 더 잘해주니까 나는 더 바랄 게 없지 뭐. 내가 당신이랑 장모님한테 더 잘할게. 말이라도 그리 해주니 고맙네. 당신이 뭐 지금 하는 것보다 어찌 잘하겠어? 변하지만 말어. 살다가 처음이랑 다르게 변하는 남자가 제일 싫더라. 능력 있는 마누라 덕에 편하게 사는데 변할 리가 있겠냐고 너스레를 떨던 사람이 왜 그리 쉽게 변했을까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말이
정말 지나고 보니 맞는 말이긴 한가 봅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저는 결혼해서 남편과 시댁을 챙기느라 삶의 질이 조금 떨어졌다면 남편은 훨씬 나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일단 자기 월급을 시댁에 저당 잡히지 않아도 되니 그 점이 가장 좋았을 겁니다. 시부모님은 수입이 아예 없는 건 아니셨어요. 원래는 시아버지가 퇴직하시고 나서 빚 같은 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 경험도 없이 평생 월급쟁이로 살던 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해서 한번 말아잡순 게 집안을 기울게 한 것 같아요. 원래 집도 자가가 있었지만 아버지가 진 빚을 해결하느라 팔고 그 당시는 2억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가족이 져야 하니 남편이 버는 돈으로 희생을 했을 거라 짐작합니다. 어쨌든 시아버지는 정신 차리고 경비 일을 하시며 아들 장가 보내는 그 당시까지 빚을 갚고 계셨어요. 결혼하고 저는 매달 시어머니에게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보태드렸습니다. 사업하는 며느리가 월에 돈 1,000만 원 번다면서 100만 원이 많이 보태주는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며느리에게 받는 생활비를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가끔 면목이 없지 뭐니. 우리 아들도 아들이지만 네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이렇게 편하게 용돈처럼 받아 써도 되나 싶어. 어머니도 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저희 챙겨주시는 것도 많은데요.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지금 더 드리고 싶어도 이래저래 제가 벌려놓은 게 많아서 많이 못 드리는 게 죄송하죠. 아이고 별소리를 다 한다. 내가 뭘 안다고. 그나저나 너 건강 상하지 않게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 몸 상하면 돈이 다 무슨 소용이라니. 말짱 다 꽝 되는 거야. 그럼요. 제 몸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받을 때마다 늘 황송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듯 자식 며느리에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라도 저리 해주시니 드리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용돈을 받으시면서 우리 부부 반찬이며 먹을거리 자주 챙겨주셨고 간혹 제 보약이나 건강식품도 짬짬이 챙겨주셨습니다. 친정엄마보다 때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만큼 친정엄마에게도 용돈을 드리고자 했는데 친정엄마는 굳고 제가 드리는 돈을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드려봤자 엄마가 도로 저에게 주실 걸 뻔히 알았지만 저는 그래도 시댁과 똑같이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나중에 가게 정리하면 받겠다고 하시니 저는 죄송해하면서도 결국은 무슨 때만 엄마를 챙겨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일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결혼 생활 초반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시자직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며느리 기선제압 같은 거 저는 겪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버는 돈에 비해 큰 액수 용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그만큼 많았어요. 사업하는 저에게는 월 수입이라는 게 늘 보장되는 월급 같은 존재는 아닌지라 저는 돈을 벌면서도 늘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수입이 나중에는 지금처럼 돈이 안 벌릴 수도 있으니 무조건 더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결혼 1년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 있고 남편도 자기가 아이를 열심히 보겠다고 늘 말해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물론 막달 때까지 저는 일을 쉴 수는 없었지만요. 우리 아기가 복덩이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살고 싶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좋은 기회에 집도 매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소형 평수 아파트는 전세를 줘서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아버리고 아이 낳기 전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우리 시부모님이 전세 만기가 되어 집을 알아보고 계셨더라고요. 시댁과 가까운 거리긴 했지만 그간 전세가 많이 올라 좀 더 먼 변두리로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제가 집을 샀다는 걸 모르셨을 때였는데요. 남편은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사는 집에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겠다는 말을 듣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시어머니랑 시부모님 전세를 알아보러 다니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저에게 남편은 난데없이 제가 산 꿈의 집으로 이사가지 말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을 제가 산 집으로 모시고 싶다고 부탁을 했어요. 여보, 우리는 이 집에서 계속 살아도 아무 문제 없잖아. 방 3개인데 아기 태어난다고 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 부모님 근래에 집 알아보러 다니면서 많이 서글퍼 하시더라. 내 집 없는 서름이 이런 건 줄 몰랐대. 내가 마음이 다 아프더라. 그렇다고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보태드릴 만한 형편은 아니잖아. 당신도 있는 돈 다 털어서 장만한 집인 거 알아. 그래서 말인데 그 집에서 그냥 우리 부모님 살게 해드리면 안 될까? 사실 당황스러웠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아기 출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너무 이사를 원했던지라 아무리 시부모님이 좋다고 해도 내가 산 내 명의의 집에 발도 못 들여보고 시부모님을 살게 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사고 싶어 했던 집인지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이도 태어나는데 꼭 그래야겠어? 우리 부모님이 뭐 천년만년 사시겠어? 끼케야 몇 년이야. 그 사이에 우리가 더 열심히 벌어서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당신이 한 번 도와주면 내가 정말 평생 당신한테 머슴처럼 잘할게. 우리 어머니가 당신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당신 알지? 아마 집 문제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을걸? 어쨌든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사할 생각만 하다가 당신 얘기 들으니까 당황스럽고 심란하다. 부탁 좀 하자. 아마 당신한테 이런 부탁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야. 우리 부모님 한 번만 편하게 살게 해주자. 어? 그런데 말을 이어가던 남편이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한 가지 부탁을 더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무슨 부탁이냐 했더니 한다는 말이요. 근데 있잖아. 기왕 우리 부모님 살게 당신이 선심 쓸 거면 그 집 말이야. 아들 명의라고 해서 주면 안 될까? 그럼 엄마도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 안 드실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당신 예뻐하시지만 그래도 며느리는 며느리잖아. 아들 집이라고 하면 부모님 마음도 편하실 테고. 그러니까 그 집은 내가 그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산 내 집이라고 해주라. 어? 물론 진짜 집주인은 당신이겠지만, 어? 며느리 집이면 어떻고 아들 집이면 어떻다고. 참. 알았어. 암튼 나도 생각해 볼게. 사실 생각해 본다는 건 이미 허락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에게 잘해주시고 아이까지 봐주시겠다는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하신다는데 모른 척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뭐 남편 말대로 했어요. 시부모님에게는 남편 명의집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니 돈에 맞춰서 먼 곳으로 전세 알아보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 반응이야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상하실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정말 집사람 잘 만나더니 팔자가 이렇게 피는가 봐. 우리 손주도 복덩이가 틀림없구나. 언제 이렇게 집까지 장만해서 효도할 생각을 했어? 고맙다 고마워. 엄마, 아들만 믿으라니까요. 내가 그랬지? 집 걱정할 필요 없다고요. 그 집에서 돈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세요. 아들 집이니까 엄마 집이나 매한가지지. 어머니에게 제 명의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고 시부모님은 당연히 당신들 아들 명의의 집이라는 말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사를 하셨어요. 저도 무사히 첫 아이를 낳았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의 삶은
그 전과는 다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제 몸과 정신을 모두 바쳐야 하는 일인데 막상 몸은 말을 잘 듣지 않을 뿐더러 제가 해야 할 몫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잘 도와주는 듯 했습니다만 역시 잠을 못 자는 건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술술 저에게 육아를 미루기 시작했는데 저는 육아휴직을 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겨버리니 일을 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도 가게 때문에 전담해서 육아를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요? 물론 당신 손주니까 엄청 예뻐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일 때까지는 자주 드나들면서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일이 바쁠 때 어머니에게 반나절 정도만 맡겨놓고 집에 오면 어머니가 거의 초주검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혼자 아이를 봐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힘드실까봐 도우미도 붙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죽는 소리를 하더니만 결국은 제가 돈을 줘도 애를 못 봐주겠다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도저히 이대로는 애를 못 봐주겠지 뭐냐? 무릎도 아프고 관절이 다 아파. 이러다가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애는 엄마가 봐야 잘 키우는 거야. 돈 버는 것도 좋다만 애가 중하지. 안 그러니? 내가 매일 봐주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구나. 나도 집에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 종일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고작 몇 시간에 도우미 아줌마도 계시잖아요. 저 애 보면서 일은 절대 못해요. 저희 친정엄마도 가게를 팽개치고 오실 상황이 아니고요. 어쩌겠니? 네가 200이 아니라 300을 준대도 힘든 건 힘든 거지. 아유,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 어디 맡길 수도 없는데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봐주지 않으면 제가 일을 그만두거나 남편이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저는 아직 요즘 젊은 사람들 마인드가 아닌지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애만 보겠다고 하니 그건 또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우고 와서는 집에서 애를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때려치우고 무작정 집에 들어앉아서는 꼴에 자기 부모에게 직장 그만뒀다는 말은 못하겠는지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더 고역이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녹초가 되어 일을 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이 한 번도 깨끗한 적이 없어요. 밥도 해놓지 않고 저만 기다리고 있는 일은 다반사였고요. 처음에는 몇 개월만 쉬고 다른 일을 찾겠다던 남편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부모님도 남편이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딱히 충격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머니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애 봐줄 사람이 있으니 당신은 올 필요 없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애 낳기 전에는 무조건 다 도와준다고 하던 어머니였는데 막상 애를 낳고 나니 전혀 다른 태도에 당황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가 세돌될 때까지는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설상가상 제가 하던 사업이 그 당시 온 나라에 역병이 돌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수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매출이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게다가 남편은 하필 제가 힘든 그 시기에 어디서 사업병이 걸려서 와선 툭하면 돈을 대달라 난리였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는 금리가 올라 예전보다 2배로 내야 하는데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나가지 시댁에도 생활비를 드려야 하지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점점 커지더라고요. 게다가 남편 혼자 쓰는 식비도 대단했어요. 참다 못해 제가 남편에게 돈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어.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어제 멀쩡하다가 오늘 망해 나가는 일이 다반사라고. 당신 언제까지 놀 작정이야? 우리 지수 이제 어린이집 가니까
당신도 어디 월급 받는 직장을 좀 알아보던가 해. 내가 마흔 넘은 나이에 직장에 어떻게 들어가냐? 차라리 사업을 할게. 정 힘들면 당신이 그만둬. 대신 사업 자금은 좀 대줘봐. 나는 당신보다 훨씬 잘할 자신 있다. 경험도 없는 사람이 뭘 믿고 저런 말을 하는지 한심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몰락은 한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째 자금 사정이 안 좋아 매출은 반에 반토막이 났고 저는 이자에 허덕이느라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저의 힘든 사정도 말씀드렸고 이해해달라고 했죠. 당연히 친정엄마 같은 위로나 격려를 기대한 저는 어머니의 반응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대뜸 도깨 눈을 뜨시며 저에게 쏘아붙이셨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활비를 안 주면 어쩌자는 거니? 그동안 모아놓은 돈은 없는 거야?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힘든 거야 안다만 그렇다고 꼴랑 생활비 주는 게 어려워? 어머니, 저 지금 사는 집도 팔아야 할 상황이에요. 다음 달 나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당장 어쩜 좋을지 모르겠다니까요. 대체 너 사업한답시고 대출은 얼마를 받은 거야? 그러게 사업은 아무나 하니? 원래 집안의 가장이 남자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제 어쩌냐? 어? 나도 너한테 생활비 못 받으면 당장 어찌 살라는 거야? 어머니는 속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사는 내 집 대출이자 내고 백수 아들놈 처먹이느라 등골 빠지는 저는 안중에도 없으시더군요. 그때 처음으로 무너짐을 느꼈는데요. 이 집에서 나라는 존재는 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접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버티느니 그만두는 것이 현명할 때가 있는 법이니까요. 좋게 말하면 정리하는 거고 사실 망한 거라고 해야 맞겠네요. 저는 사업하면서 그동안 대출받은 것을 정리하기 위해 지금 사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는데요. 솔직히 말해 시부모님 사는 제 명의 집을 정리하던가 아니면 세입자를 들여 목돈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의하니 당연히 펄쩍 뛰며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망한 사업 때문에 왜 자기랑 부모가 피해를 봐야 하냐더군요. 기가 막혔죠. 제가 어떻게든 망한 사업 수습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남편으로서 도움을 줄 생각은 못할 망정 피해라니요. 솔직히 저에게 얹혀 사는 주제에 피해라는 단어를 쓸 입장이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정리한다는 소식에 가장 황당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신혼집으로 시작했던 집을 팔려면 부득이 제 명의 어머니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들 집이라 생각하고 절대 나갈 생각을 안 하셨어요. 합가는 저도 싫었고 어머니도 싫어하셨고요. 중간에 남편이 정리를 해주면 좋았겠지만 남편은 이미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네 명의 집이지만 설마 하니 쫓아내겠냐는 생각을 하더군요. 그런데요. 어머니는 며느리 용돈을 못 받는 일이 참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었나 봅니다. 사업 망하고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는 사람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대뜸 개소리를 시전하시더라고요. 돈 잘 벌 때는 그렇게나 저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양반이 그동안 저에게 알량한 생활비 받아내려고 입에 발린 소리를 했던 거였죠. 예, 너는 이대로 망해서 우리 가족 전부 지옥불로 끌고 들어갈 참이냐? 애까지 저러고 낳아놓고 우리 아들은 이제 어쩌면 좋아. 그러게 너처럼 고졸에 머리도 나쁜 애가 무슨 사업을 한답시고 설쳐서 몇 년 만에 이렇게 말아먹어. 나는 너 집 팔아도 같이 살 생각 절대 없어. 그럴 거면 나는 새 며느리 드릴 테니까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물론 네 애는 네가 키워야 할 거야. 어머니, 어머니 본심이 이런 거였어요? 애 봐준다는 약속 안 지켰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데 제가 힘든 상황 되니까 가차없이 씹던 건 뱉듯이 뱉어버리시는군요. 새며느리라니 누가 애 딸린 이혼남한테 시집을 온다고 새며느리 타령을 하세요? 어머머,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적어도 고졸의 홀어머니에다 쫄딱 망한 너보다는 더 나은 며느리 얻을 수 있어. 게다가 내 아들 명의 집도 있겠다. 뭐가 걱정이니? 나는 우리 집에 도움 안 되는 쓸모없는 며느리는 싫다. 저는 어머니 입에서 나온 새며느리 소리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 눈물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제 표정이 변하는 걸 보면서도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말을 이어가셨어요. 솔직히 나는 너 사업한다고 설칠 때 불안했어. 고졸 주제에 뭔 사업을 한다고. 아유,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귀한 시간 애 보고 살림하느라 얼마나 마음고생했는 줄 아니? 너 사업 정리 하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우리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라. 알겠어? 본인 할 말만 하고 나가려고 하길래 저도 어머니에게 남편과 이혼할 마음 먹고 대들었네요. 하, 이게 바로 배은망덕이라는 건가? 와, 살면서 내가 당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 저한테 그동안 받은 돈이 얼마인 줄은 아세요? 콩고물 받아먹을 때는 저한테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시더니만 원래 이런 분이셨구나. 좋아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해드릴게요. 어디 한번 새며느리 잘 얻어보세요. 대신 정산할 건 정확하게 할 거니까 집에 가셔서 짐이나 잘 싸두시라고요. 뭐? 배은망덕이라니? 네가 나한테 무슨 은덕을 베풀었다고 감히 시어미한테 배은망덕이랑 소리를 해? 게다가 뭐? 짐을 싸라니. 네가 뭔데 나를 우리 아들 집에서 내쫓겠다는 거니? 나 온참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 명의 집이야. 너희 결혼해서 샀다지만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라고 했다. 재산 분할 같은 개소리는 하지도 말어. 택도 없으니까. 그러더니 돌아서서 가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신 후 저는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매물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혼하자고 했네요. 이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이혼해봤자 유리한 상황이 아님에도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도 있는데 감히 내가 이혼을 어찌하겠냐며 오히려 배짱을 부렸습니다. 제가 시세보다 3천만 원이나 싸게 어머니가 사는 제 집을 전세 매물로 내놓자 보고 싶다는 연락이 금방 왔습니다. 저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늦은 시간만 아니면 괜찮으니 언제든 집을 보라 했습니다.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업 폐업 신고도 마쳤고 정리를 마친 상황이었어요. 남편에게는 협의 이혼을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린 연락이 시어머니로부터 드디어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얘 지수 엄마. 너 지금 이게 뭔 짓이냐? 왜 부동산에서 이 집을 왜 보러 오기를?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을 마음대로 세입자를 들인다는 거니? 응? 아마 부동산에서 집 본다는 사람 방문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문을 열어줬는데 집 보러 왔던 소리에 당황해서는 저에게 화를 내신 거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꾸해줬습니다. 아, 오늘 부동산에서 보러 갔나 보네요. 어머니, 설마 제가 짐 싸놓으란 말 빈말로 들으셨어요? 조만간 나가셔야 할 거예요. 저도 돈 필요해서 시간 많이 못 들여요. 오늘 집 보러 온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바로 계약할 거니까 어머니도 나갈 집 알아보세요. 웃기는 소리 말어. 내가 당장 쫓아낼 거다. 내 아들 집에 내가 사는데 네가 뭔데 이러는 거냐? 어머니, 정말 순진하시네요. 그동안 그 집 대출금 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한 게 누군 줄이나 아세요? 다름 아닌 저예요. 그리고 그 집,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제 명의 집이고요. 아무렴 제가 어머니 아들 집을 마음대로 내놓겠어요? 어머니 아들이 무슨 수로 결혼하고 그 집을 사요? 저보다 돈도 못 벌던 사람이었던 거 모르세요? 저 긴 말 안 해요. 내 집 이제 비워주세요. 이제껏 산 거 월세로 전부 청구하기 전에. 뭐? 그게 사실이니? 이 집이 네 거라고? 말도 안 된다. 우리 아들이 자기 집이라고 했어. 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기분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 해달라던데요. 참, 효자 아들 두셨네요, 어머니. 물론 그동안 호구 며느리 짓 해온 저는 등신이고요. 빨리 집이나 비워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요. 어머니 아들 백수로 지낸 거 아시죠? 저한테 돈이고 뭐고 달라고 하기만 해요. 아주 개털을 만들어줄라니까. 전화를 끊어버린 후 그날 바로 어머니는 득달같이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뭐 오셔서는 당연히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시고 살살 달래시더라고요. 예, 너는 몇 년 동안 어쩜 사실을 말도 안 하고 우리를 속인 거냐? 난 정말 몰랐다. 진짜 우리 아들 명의인 줄만 알았지 네 집인 줄 몰랐어. 미안하구나. 내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 망했다고 몰아붙여서 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나는 딱 그 짝이 난 줄 알았지. 아무튼 미안해. 그러니까 이혼이니 뭐니 접어두고 내가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라. 어? 됐어요. 이미 저는 마음 접었으니까 오신 김에 어머니 아들 짐이나 챙겨가세요. 그리고 내 집에서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얘 그러지 말어. 너 일이 매정한 애 아니잖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마음부터 풀어라. 그리고 집은 우리 다 같이 살면 되는 거잖아.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내 집에 왜 객식구들을 들이고 먹이고 재워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싫으니까 아들이나 데리고 집 알아보시죠. 아시겠지만 저 사업 망해서 그 인간한테 나눠줄 돈 없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새장과 자리나 알아보세요. 어머니가 싹싹 빌었지만 저는 남편에게 협의 이혼하자고 밀어붙였습니다. 남편 놈은 처음에는 절대 이혼 못한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엄청난 빚을 같이 갚자고 내미니까 돌변하더니만 애는 자신 없다며 저에게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더 빼먹을 거 없으니 이혼하자는 놈이랑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없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가족은 아니잖아요? 이제 저에게 빼먹을 게 없다는 걸 알아서 그런가 남편 놈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우리 부부는 그 길로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가진 후 남남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명의 집에서 어머니는 나가셨고 저는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정리했어요. 조금의 돈이 남아 그 돈으로 엄마 가게 옆에 작은 커피숍을 냈는데 엄마 가게에 온 손님들이 늘 딸이 하는 커피숍이라며 들러주셔서 재미나게 장사를 한 지 벌써 2년째가 되어가네요. 친정엄마에게 큰 불효를 했지만 엄마는 말없이 옆에서 제 힘이 돼주고 계세요. 오히려 아이 어릴 때 빨리 그놈의 집구석과 남남된 건 잘했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혼 후 해소되지 않은 오라로 많이 힘들긴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혼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데리고 이혼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업하다 망해보고 수억의 빚도 져봤지만 다 사라집니다. 저를 호구로 알던 시모와 남편은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더 변두리로 이사를 했다고만 들었습니다. 백수로 지내던 아이 아빠가 과연 직장은 멀쩡히 다닐는지 의문이네요. 그다지 성실한 사람은 아니라 저랑 헤어지고 나서는 가시밭길이 예상되네요. 어쨌든 저는 당당하게 이혼하고 나서 남편 놈보다 훨씬 잘 사는 걸 보이면 그게 복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와 씩씩하게 살아가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려요.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